오늘 이렇게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남아 주셔서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보행자 통행 실태와 사고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행 안전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주로 이제 보행 형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변화되는 주 원인이 무엇인가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행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보행 안전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게 지금 생활 도로라고 생각해서 생활 도로의 안전 현주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 안전이 지금 계속 뭐 화두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통계 자료로 살펴보면 앞분에 그 한상진 박사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5천 명에서 4,730명 정도로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데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지금 한 12년까지 데이터가 비교급 데이터가 밖에 없는데 연평균 한 2.8%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의 OECD는 저희보다 지금 10만 명당 사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5.8%로 2배 정도 더 많이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더 나갈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보행 관련돼서는 저희가 비교해 보면 보행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의 한 4배 정도 수준입니다. 역시 오늘 이게 모인 이유가 뭐 여기 있지 않나. 더군다나 그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지금 6배 정도입니다. 상당히 뭐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주 타겟으로 정책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보행 환경의 뭐 변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저희가 2007년부터 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거의 70% 수준이고 지금 현재 한 83%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이 정도로 스마트폰이 다 생활화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뭐 A 뭐 제과 회사에서 이 과자 판매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뭐 찾다 보니까 이 다른 회사의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과자 먹는 시간이 없답니다. 이것처럼 이게 스마트폰 자체의 그 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상관없나 교통안전 쪽은 교통안전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저희 연구소에서 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운전자 중에 운전 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 93%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이용해 보셨겠죠. 저 정도 설문이 났다는 거는 보행 중에 쓰고 있다 35%.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보도가 한 50%고 나머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차하고 만날 수 있는 도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설문이다 보니까 수치가 좀 적게 나왔는데 실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측 보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도나 지금 지하철에 있던 이용되는 수단에서 우측 보행을 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고 그게 지금 한 5년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면도로 차하고 이게 같이 부딪힐 수 있는 도로에서도 뭐 습관적으로 우측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앞서 부분에서 뭐 그 차도 구분이 없는 데에서는 뭐 차를 마주 보면서 가장자리로 걷는 부분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라도 제대로 지켜주면 안전한데 그 문제를 안 지키고 우측으로 가다 보니까 더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뒷부분은 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데이터로 나타내기를 되게 원하고 제가 이거 뭐 기자들하고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사 데이터는 핸드폰을 이용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과실을 자기가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 기록 자체에서 핸드폰 관련된 내용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고 기록이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한 5년 동안에 한 2.4배 정도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기록 특성 가지고는 잘 못해서 설문이나 그 저희가 통행 실태 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그럼 보행하면서 어떤 기능을 쓰고 있느냐? 통화가 한 33%, 나머지 한 70% 정도가 문자, 그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듣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젊어질수록 그런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 부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되게 몰입하고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은 좀 더 많은 숫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 3,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70%가 등하교 시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나오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더 쓰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충 쓰는 용도가 뭐냐면 통화는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게임이나 SNS를 하기 때문에 시선이 다 스마트폰을 뺏기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안전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조사 결과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진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2,200명 대상으로 해봤더니 보도에서 한 40% 정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횡단 보도에서는 무려 24%입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한 경험이 20%가 넘을 정도로 차가 오는 정도를 모르고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됐을 때 실제로 안 쓸 때보다 안전 인지 거리 자체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실험했을 때 저희가 이제 KBS 뭐 뉴스에 나오다 보니 그 영상 자료를 잠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경적 소리를 들려줬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일반 보행이 가는 거리는 15m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이나 나머지 문자를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거리를 갔는데 지금 핸드아웃에는 거의 50% 미만. 그러니까 젊을수록 뭐 조금 거리는 뭐 덜 줄어들고 나이가 많을수록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훨씬 위험하시죠.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이 쓰는 분들은 적지만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 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은 어떤지 잠시 살펴봤는데 일본도 그런 사고들이 좀 빈번하고 해서 이 스마트폰 만드는 통신사나 이런 데서 이런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워닝을 주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그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이거는 스마트폰 방지 웹인데 이렇게 걸어가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지금처럼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귀찮고 이렇게 할 수도 모르지만 워닝을 바로 주게 돼서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역시 IT 쪽에 발전하는 부분이 환경 변화의 습관이 이런 것들 변화 부분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도로 부분입니다. 오늘 뭐 대부분 다 생활도로 부분을 말씀을 많이 주시고 역시 보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지 주변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활도로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봤는데 우리나라 법규에 생활도로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그 도로폭 9m 미만 아까 뭐 한상진 박사님이나 대부분의 우리 쪽에서 분석하는 게 이런 도로폭 말고는 없습니다. 기준이. 그러다 보니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도로폭은 하면 국도도 있고 뭐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준들을 저희가 한번 쭉 아세토부터 일본까지 살펴보니까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이면 도로하고 편도 1차로 도로까지를 생활도로로 보고 있고 기능상으로는 그 주거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통과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해서 생활도로라는 부분들 정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활도로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역시 데이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통계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2013년도 경찰청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를 일일이 다 읽어보고 발라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만 지금 차대인 사고가 거의 이제 10,000건에 육박하는데 저 10,000건의 사고 내용을 다 읽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 골목길, 편도 1차로 되는 부분들을 다 발라내 보니까 한 2,50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텍스트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합친다 그러면 30%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발라내서 해보고 그다음 현대해상이 이제 뭐 사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고 데이터로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 보험사 데이터로 보면 한 지금 전체 차대인 사고 중에 이면도로에서 나는 게 한 30%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지금 보험금으로 제가 봤는데 보험금은 20%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고 난 것 중에 좀 경미하다 이러는 거죠. 경미하다 보니까 기존에 역시 정책 우선순위 이런 데서 좀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기존의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차대인 사고에서 가장 큰 게 가장자리 보행을 할 때 나는 겁니다. 아까처럼 보행자를 가장자리로 보내서 조금 우리가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지만
가장자리로 걷는데도 사고가 저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 그 다음에 적재물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려고 해도 선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차대차 사고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무신호 교차로에서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쪽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뭐 사고와 뭐 이런 형태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시간대를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한데요. 12시에서 17시까지입니다. 뭐 어떤 시간대입니까? 이 시간대가. 예,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역시나 8세에서 13세까지의 뭐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만이라도 뭐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에 있는 부분을 바로 정책적으로 못 한다고 하면 저 사고 시간대를 좀 옮겨주는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측 보행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고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가장자리를 가는 게 72%입니다. 좌측보다 2.5배 높죠. 우측으로 많이 걸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우측으로 많이 뭐 65%가 나중에 걷게 되는데 그 부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어떤 사고 형태가 있느냐? 차대인 사고. 대부분 횡단 차량에 대한 사고가 50%입니다. 직진 차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50%라는 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좌회전 사고가 많다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교차로에서 보면 좌회전 사고가 한 30%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 6.5%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라는 거는 대부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차선이나 제가 들어가는 같은 방향 차선에서 상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좌회전이 위험한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호가 없고 아까처럼 서행하지 않고 옆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뭐 눈여겨봤는데, 우측 보행은 저희가 한 거의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65% 정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더 많이 지킵니다. 학생들은 시킨 대로 하니까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속도 문제 되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주거지에 있는 속도 한번 조사를 저희 해봤습니다. 32.2km지만 실제로 30km를 넘는 부분들은 거의 70% 정도입니다.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이쪽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로 삼는 부분은 무신호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무신호 교차로에서 실제로 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0개를 조사를 했는데 거의 70%가 나왔어요. 이거 조사를 또 못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일본 부분을 봤는데 일본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구글로 통해서 일본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정책상 좀 또 문제됐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서행을 하는지, 당연히 뭐 서행을 하고 있겠죠. 대답한 사람의 90%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했는데 우리가 70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4대 중에 한 대만 감속을 하고 나머지 차량은 있는 속도 그대로 갑니다. 심지어 저기 속도 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직각 충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약간 문화적인 그 부분도 같이 따라갈 부분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가 형태나 이런 부분만 계속 보여드려서 자칫 잘못 생활도로 자체가 사망사고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에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 생활도로라는 게 실제로 얼마만큼 위험한지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더니, 아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시각 정보가 얼마만큼 분산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에서 이제 지금 아이 카메라를 차량에 부착을 해서 운전자의 눈을 향하게 해서 이 아이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갔을 때에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많은 도시 고속도로 연속로 쪽에 보면 지금 위쪽 보는 부분이 이제 위를 보는 부분이고, 아래쪽 그다음에 우쪽 좌측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도시 고속도로에는 뭐 많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가운데를 쳐다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도시부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앞 차량을 쳐다보고 뭐 신호등도 봐야 되고 하니까 좀 더 많이 흐트러지고, 이면도로 오면 지금처럼 더 많이, 뭐 무신호 교차로는 훨씬 많습니다. 3분 남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산을 보게 되면
한 3.3배 정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험하면 도로 가시면 조금 두리번거리시지 않습니까? 안 위험하면 그냥 쭉 바로 가시죠. 뭐 이런 게 뭐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위험한 걸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무신호 교차로 부분을 한번 주행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차량을 저희가 댄 건 아니고 돌다 보니까 이 차가 주차를 시키고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똑같이 좌회전을 이쪽에서 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시야 분산 정도가 조금 이렇게 더 많이 한 1.6배 정도는 더 많이 되고,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렵죠. 이 아이 카메라 안 좋은 게 이게 시야가 각도가 나오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못 보이더라서 그런데요. 이것처럼 이런 부분만 잘 개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불법 추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저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선을 뭐 좀 다르게 꺼준다거나 해서 운전자들이 저기 되면 좀 창피하게끔, 또뭐 웬만큼 간이 크지 않으면 못 되게끔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뭐 쭉 대부분 이제 통행 실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실태를 가지고 제가 뭐 감히 이제 세 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행 환경 자체에서 변화되는 부분을 빨리 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IT든 어디든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도로 부분인데, 생활도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퇴근할 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뭐 지금 그 고령자분들이 마실 나갈 때 대부분 다 사용되는 도로가 생활도로입니다. 그 생활도로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 자체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친화형 그리고 보행권을 확립하는 게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행권을 생활도로에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차대행 사고가 났을 때는 역시 페널티를 더 부과시켜 주는 거죠. 이 도로 자체는 보행자의 것이라는 것들을 운전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가 되겠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준환 박사님께서 생활도로 보행사고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인사받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준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주자가 시간적인 부담이 좀 많은데요. 핵심 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생활도로에서 과연 이 보행사고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되고 통계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떠한 도로 환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사고를 감소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장, 2장이 아마도 앞부분에서 아마 통계 기반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스킵을 좀 하고요, 3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중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저희가 이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한 그 차대 사람 사고가 차대차 사고에 비해서 이 감소율이 절반 정도 낮다라는 부분이고, 최근 3년간을 봤을 때는 그 사망자 수가 일부분 좀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38%라는 이 비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하게 감소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한 4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먼 훗날에는 차대차 사고를 좀 추월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부분은 이제 부상 사고가 부상자 수가 이제 점유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이제 행당 중에 가장 많다고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를 좀 했고요. 법규 위반 항목 중에서도 앞부분에서 뭐 이렇게 주의 분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생활도로 부분도 앞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좀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거도로에 기반의 어떤 그런 보넬프나 해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보행 우선 관련된 도로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도로에서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본 발표에서 정의한 부분은 보행권이 우선되는 30km, 시속 30km 이하의 도로로 속도 관리 관점에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도로 규모로 좀 보시면은 이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 일방 1차로, 양방 2차로 도로를 범위로 잡았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 양방향 2차로가 기본적으로 제한 속도가 60입니다. 그 이하 도로로 범위를 잡았고 지금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 생활도로구역도 범위 내에 잡았습니다. 도로 폭으로 보면은 이제 9m 이하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가 65%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55%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횡단 중 사고도 이제 그 생활도로에서 전체로 57%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의무 위반이 대다수의 그 보행 사고 원인이 되겠고, 좀 더 특이한 부분은 이 가속에 대한 법규 위반이 생활도로에서 거의 한 50%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속도 저감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별로 좀 보시면은 이제 13세 미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고 10건 중에서 거의 7건이 이제 생활도로에서 이제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고령자 부분도 아까 앞부분에서 언급을 한 바입니다. 시간대도 좀 보시면은 이제 출근 시간대보다는 퇴근 시간대 이제 교통사고가 한 2.2배 정도 많은데요. 특히나 시간대가 보면 이제 18시부터 03시까지가 전체 사고의 63%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야근이 많고 또 약속이 이제 모임 약속이 많기 때문에 야간 활동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까지 이제 통계 기반으로 한번 좀 키워드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행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한 1,8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비율이 이제 38,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생활도로가 한 65%고 사고 사망자 수가 한 55%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OECD에서는 계속 이제 하위권에 있고요. 또 운전 중에 딴짓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보행자 관점에서는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약자한테 좀 취약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야간 활동에 의해서 이 이제 야간에 사고가 좀 많이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앞부분에 얘기했던 가속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보행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고 원인과 이제 감소 대책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도로 환경적인 측면하고요, 교통 운영 측면, 또한 통행 행태 측면으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도로 환경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유효 보도폭을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차 공전, 보차 혼용 도로로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적절하게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래 부분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요, 생활도로구역하고 일반 지정되지 않은 도로가 이제 같이 혼용된 어떤 면 단위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그 1차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도로가 되게 넓고요. 1번 사진을 보면은 2번, 3번을 보면은 유효보도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좀 확연하게 넓거나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속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시야 가림에 대한 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부분에서 가속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속도 저감 시설 또 통과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교통 정원화 기법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시설 확충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가속 방지턱이 가장 평범한 어떤 속도 저감 시설이 되겠습니다. 레드존이 최근에 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시설들이 실제 차량의 흐름을 관찰을 좀 해보면 일시적인 속도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또 여기에 익숙해져서 좀 확연한 어떤 속도 감소가 좀 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교통정원화 시설들이 그 설치 기준이나 설계 기준을 좀 준수하지 않은 어떤 시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수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해결 방안이 이제 앞부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속도 저감 시설이라든지 완전 도로 기법들이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이거는 예산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자체 역시 이러한 좋은 고규격의 시설들을 도입하고 싶지만 예산에 대한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맨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홍대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이 생활권 도로로 갈 때는 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좀 해주면 내가 생활도로로 진입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좀 각 그 전국에 좀 많이 좀 설치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가운데 사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쿨대사기입니다. 차도가 이제 단절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좀
사용을 해서 어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양을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